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뭐든지 중간인 아이였어요. 공부도 중간, 노는 것도 중간, 심지어 성적도 중간이었어요. 집에서도 말수가 별로 없는 편이었고 친구도 두세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저 그런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성적에 맞춰 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별다른 흥미가 없었던 저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었지만 아이랑 강아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과를 가야겠다 싶어서 선택한 것이었어요. 전공을 배울 땐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많이 깨달았네요. 정말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학창시절엔 항상 중간 등수만 맴돌던 제가 과탑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부모님도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거라는 막연한 데가 생겼어요. 하지만 취업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좋아하는 걸 전공으로 하면 후회한다는 것을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정말 좋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일단 그 업계 자체가 다른 곳에 비해 박봉이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종이로 월 만들거나 꾸미거나 색칠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밤 10시가 되고 집에 가면 몸이 노곤해서 푹 쓰러져서 자면 또 출근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곤 했어요. 그걸 보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렇게 그 일을 5년쯤 했을 때 제가 20대 후반이 되더라고요. 주위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저에게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 언제 해요? 하면서 슬슬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그쯤 되니 저에게 슬금슬금 그런 것들을 물어보며 궁금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남자를 만날 틈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출근하면 항상 아이들 아니면 주변 선생님 아니면 학부모님들과 마주치고 퇴근하면 바로 자는 일상을 반복했으니까요. 딱히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자꾸 결혼을 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니 은근히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저의 인연이 나타났어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밤에 걷는 걸 좋아해요. 주말이나 일찍 퇴근할 때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집 근처에 있는 강 주변을 걷거나 뛰어요. 특히 일하고 나서부터는 먹는 양이 많아져서 살이 좀 쪘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조깅을 하는 남자가 있어요. 몇 번 마주쳤는데 마주칠 때마다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주 마주치네요? 네. 이 근처 사세요? 네. 처음에는 좀 경계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처음 만난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였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대충 피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 마주쳐서 그 사람이 인사하고 또 다음날에 말을 걸고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 같더라고요. 그쪽은 어디 사시는데요? 저 아파트에 삽니다. 나랑 같은 아파트네? 같은 곳에서 산다는 게 신기해서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많고 IT 회사에 다니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트고 나서부터 조깅을 할 때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물을 항상 건네줬어요. 저는 그게 또 고마워서 이온음료 같은 거 사서 그 남자에게 보답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깅하러 나갈 때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너무 혈색이 없는 것 같아서 색깔 있는 립밤도 바르고 선크림도 좀 더 덧바르고요.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지는 게 많아졌어요. 여자친구는 있나? 아님 결혼은 했나? 하는 것들이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시덥잖은 이야기만 나눴어요. 그때 남자가 저에게 먼저 묻더라고요. 유치원 교사시면 바쁠 텐데 남자친구 사귈 틈이 없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그래요? 저도 없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주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 남자에게 서서히 정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왜 매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지? 싶어서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딱 그 남자가 절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안 찾은 척 연기하며 몸을 풀기 시작했죠. 저 찾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뭘요? 두리번거리시던데? 그냥 풍경 구경한 거예요. 연락처 교환할래요? 아님 퇴근 후에 저녁 같이 먹어도 좋고, 저 사실 다리가 요즘 말썽인데 일부러 조깅하러 나온 거예요. 저 때문에요? 네. 대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으로 남자에게 고백을 받은 거였어요.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다가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 드디어 나에게도 연애라는 게 다시 찾아왔구나 싶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조깅하다 만난 남자가 남자친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한 연애였어요. 사는 곳도 가까웠고 생활 패턴도 비슷해서 잘 맞았어요. 심지어 식성도 비슷했어요. 싫어하는 음식이 같았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일단 이 사람에게 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사가족인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뉘앙스가 여동생과 별로 안 친한 것 같더라고요. 걔는 항상 지멋대로고 이기적이야. 부모도 내팽겨 주애라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난 동생으로 생각 안 해. 걔도 가족 생각 안 하거든. 저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정말 친하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지만 성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집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상대방의 성격이 고약하면 가까워지지 못하잖아요. 내심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비 신우이인데 나한테 구박하거나 뭐라 하거나 맘에 안 들어하면 어쩌지 싶더라고요. 보통 친구를 보면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데 시어머니나 신우이와 사이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 미래 모습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를 보면 다시는 이런 남자 못 만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에게 너무나 친절했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았어요. 11년 이상 만나는 동안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식사 대접하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꽃 한 다발과 자양강장제 한 박스를 들고선 저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보며 밝게 웃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지연이가 어머님 닮아 미인인가 봅니다. 호호, 별말을 다해. 식사를 하면서도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남자친구는 점잖게 하나씩 다 대답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간 후에도 부모님은 참 괜찮다며 다음에 또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모님도 좋아하시니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쩜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니. 네가 남자친구 있다는 말 듣고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어. 남자친구와 저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모든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서로의 부모님을 뵙는 것도 사귄 지 6개월 만에 하게 되었고 사귄 지 1년 반이 좀 넘었을 땐 슬슬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 30이 되니까 부모님도 결혼은 언제 하게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결혼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다만 남자친구의 생각을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쪽이 결혼 생각이 없으면 저 혼자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3년이 되어갈 때쯤 제가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해 크리마스 날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제가 퇴근할 때 몰래 찾아와 반지를 하나 주면서 결혼하자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좋아서 눈물이 엄청 났어요. 결혼 생각 없는 줄 알고 혼자 우울했어. 왜 없어? 반지 고르느라 좀 시간이 걸렸어.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될 준비를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니 준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 가장 빨리 해야 하는 게 바로 예식장 예약이었어요. 주말 특히 괜찮은 시간대는 빨리 예약이 찬다 그래서 적당한 곳 골라서 바로 예약해버렸어요. 보통은 상견례 후 날짜를 정해서 예식장을 예약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서로 알고 지냈고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일단 준비부터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짜를 정했어요. 서로 격식을 갖추고 만나는 건 처음이라 최대한 괜찮은 식당을 예약했죠. 그날 다른 약속 시간에 맞춰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누이를 처음 만났어요. 항상 갔을 때 시누이는 집에 없더라고요. 첫인상은 좀 무서웠어요. 인상이 좀 날카로웠거든요. 항상 남자친구가 동생 욕을 하도 많이 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달을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데 유독 시누이만 표정이 굳은 채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기껏 상견례 자리에 왔는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싶어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그냥 애써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반대편에서 누군가 제 다리를 콕 찌르더라고요. 남자친구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실수로 찔렀나 보다 해서 그냥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또 반대편에서 누가 제 무릎을 찌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 그것도 연속으로요. 좌식이라 제가 무릎을 꿇은 상태였어요. 자꾸 무릎을 찌르길래 반대편을 봤더니 신은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더니 고개를 바깥으로 휙휙 저으면서 어디론가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가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나갔어요. 잠깐 고민했어요. 왜 따로 보자고 했을까? 괜히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불렀으니 가봐야지 싶어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두리번거리니 칸 안에서 신우가 나오더라고요. 저 부르신 거 맞죠? 신우는 대뜸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제 오빠랑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게 무슨, 그냥 하지 마세요. 언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우는 망설였어요. 제가 재촉하자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저희 오빠 이미 결혼 한 번 했어요. 언니한텐 말 안 했죠? 그것도 왜 이혼했는 줄 알아요? 오빠 도박 때문이었어요. 저한테까지 돈을 꿔서 도박을 하러 갈 정도였으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아들 하나 있는 게 다시 결혼시키겠다고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 되나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들만 아기고 예뻐해서 저는 원래부터 내놓은 자식처럼 자랐어요. 오늘도 저한테니 오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은 파라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런 집에 시집 가고 싶으세요? 아직도 도박하나요? 네. 혹시 언니에게 돈을 꾼 적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얼른 다시 받아내세요. 언니, 정말 저는 언니가 너무 아까워요. 그런 쓰레기랑 결혼하지 마요. 생각해보니 가끔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연락을 왜 안 받냐고 물어보면 항상 잤다고 대답하곤 했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저에게 우린 결혼할 거니까 돈이 내 돈이지 하면서 결혼자금을 빌미로 돈을 꿔간 적이 있었어요. 여태껏 제 남자친구가 최고의 남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에게 모든 걸 속인 도박꾼이었더라고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도저히 저 자리에 웃는 얼굴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일단 너무 열이 받았어요. 3명 다 저를 속인 거잖아요. 저는 상견례를 하고 있는 방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다들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나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 결혼 안 해요. 뭐라고? 저희 부모님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놀랐어요. 특히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잡고 앉으려고 했어요. 지연아, 앉아 일단. 지금 중요한 자리잖아. 내 돈이나 갚아. 무슨 소리야? 왜? 도박으로 다 날렸니? 아님, 전처한테 졌어. 그제야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 제 손을 놓쳤고
저희 부모님은 사태 파악을 하셨는지 주섬주섬 일어나셔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하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밖에 나가 남자친구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결혼 준비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아니, 말 안 했을 거야. 내가 장담해. 아니야. 정말 나 좀 믿어주라. 나한테 꿔간 돈 지금 이 자리에서 갚아. 아니면 고소 바로 들어갈 테니까. 나 한다면 끝까지 하는 거 알지? 지연아, 어서. 남자친구는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꿔간 돈을 이체해줬어요. 꼴에 아직 돈은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돈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쓰러져 오열하고 말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밤새 내내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3일 휴가를 냈고 방 안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부모님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걱정되었는지 문 앞에 죽을 놓고 가셨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저희 어머니가 비상용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오셨고 저를 안고 같이 우셨어요. 네 잘못이 아닌데 왜 네가 힘들어해 이거사. 엄마, 미안해. 그런 생각하지 마. 깊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말대로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피해자니까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은 흘렀고 흐른 만큼 점점 잊혀지긴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른 유치원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뒤로 계속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주위에 필요한 사람만 남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제 삶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예비 시누이에게 고맙네요. 만약 시누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으면 저는 지금 최소한 이혼을 했거나 그곳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저를 구원해준 그 시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디 그 집에서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상견례를 엎었다. 뒤집었다. 이런 얘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디 사람에게 속지 마시길 바래요. 흔히들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뼈저리게 공감해요.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가고 싶네요. 그것도 연속으로요.